네, 선재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기 판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2023년에 판매한 무기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직전 회계연도 대비해서 16% 증가했다고요. 네, 그 문제 다루기 전에요. 네네. 오늘 새벽에 그 지금 머스크가 그 인간 뇌에 그 컴퓨터 칩 이식하는 임상이 그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식을 했는데 상당히 회복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외신들이 이걸 일제히 전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예, 그런데 AP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그 칩을 이식한 첫 번째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대해서는 그 머스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뉴럴링크인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답을 즉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뉴럴링크가 작년 9월에 FDA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루게릭 환자 같은 사지마비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간 두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실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그 직전에 그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진이 내부적으로 폭로한 걸 보면은 그 실험 와중에 그 동물들이 많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뉴럴링크나 머스크도 코멘트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지 지금 이런 그 첫 칩 이식에 성공을 했고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논란이 좀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FDA도 승인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일단 착수가 됐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직전까지도 기자님께서 좀 외신 같은 것들 체크를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첫 번째 뉴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무기 판매 뭐 예상은 얘기 했는데요. 이어가볼까요? 네. 미국이 뭐 작년에 아주 장사가 아주 짭짤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가 2023 회계연도 이게 이제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 전해 10월부터 이제 그 해 9월까지니까 보니까 무기 판매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한 16%가량 늘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무기 판매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일반 상업국에 이거는 이제 외국 정부가 직접 미국 방산업계하고 계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외 군사 판매 FMS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FMS가 훨씬 더 그 비중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2023 회계연도 미국 무기 판매가 한 해 전보다 16% 늘었는데 이 FMS 방식은 무려 56%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렇죠.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 네. 무기를 많이 샀습니다. FMS 방식으로다가 폴란드, 뭐 독일 같은 데가 아주 두드러진데요. 폴란드는 보니까 지금 뭐 아파치 헬기 그다음에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하죠. 이런 것 하는데 각각 120억 달러 하고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뭐 전차 구입 같은 데도 해서 뭐 거의 뭐 거의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네. 독일도 치누크 헬리콥터 구입에 85억 달러, 그다음에 뭐 공대공 미사일에 한 30억 달러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체코, 불가리아, 노르웨이 같은 데도 무기를 산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보고 나서 이제 안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탓이 큰 걸로 보입니다. 방산이면 우리도 빠지지가 않는데 우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까? 네, 우리도 FMS 방식으로 F-35 전투기하고 관련 군수품에서는 56억 2천만 달러 어치를 미국의 2023 회계연도에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조기 경보기 같은 걸 사는데 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한 안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배경이다라는 분석들 나올 거고요. 유럽들이 특히 무기를 많이 사들인 걸로 그렇게 이게 미국 무기 장사가 짭짤했던 그 주요 배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에 이은 2위 무기 수출국이지만 위상은 좀 흔들린다라는 분석도 있네요. 그 미국 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분석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에 이은 2위 무기 수출국이지만 전쟁 탓에 지금 글로벌 무기 공급자로서 위상이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이걸 계기로 삼아가지고 러시아 방산을 아예 그냥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해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게 급선 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인도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동안에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고 러시아하고 그 군사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미국이 이 틈을 아주 치고 들어간 겁니다. 미국 국무부 그 부차관보 얘기는 러시아 방산이 실패한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이 무기 장사를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아주 드러내놓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관련돼서 뭐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얘긴데요. 27개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우발리, 그러니까 횡재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원칙적으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요. 그동안에 그 서방이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동결한 러시아 그 정부 자산이 한 중앙은행 그 보유고 포함해서 한 3천억 달러가 넘죠. 그 중에서 한 2천억 유로 이상이 유럽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제거 같은 데 쓰는 거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검토를 해왔다가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제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네. 이제 이 동결된 자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우박이 이제 횡재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제공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럽연합은 주요 사안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 헝가리가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현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이 특별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려서 여기서 이제 헝가리를 무마하려는 것도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장일치 합의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뭐 법적인 거라든지 그럼요. 헝가리라든지 좀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있다. 뭐 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네. 유럽중앙은행에서도 이걸 잘못하면 유로와 투자에 대한 신뢰가 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네. 또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영국은 이제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죠. 영국 투자장관이 그저께 워싱턴 DC에서 이제 그 미국 재무부 장관 아데모 이 사람은 이제 제재 저승사자로 불리죠. 만나고 나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 문제는 국제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이렇게 자산을 압류하는 게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제법 준수하고 국제 공조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영국이 지금 이제 국제 그 글로벌 금융 허브인데 자기들도 괜히 이제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좀 빈틈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G7에서도 네.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고 곧 또 추가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 영국 투자장관 얘기도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솔직하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발을 뺐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상업회의소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상업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저께.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른바 플랫폼 법안, 이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이죠. 이거를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그 어떤 법안인지 내용도 자세하게 공개하고 우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그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 다음 달에 이제 공정위원회가 이걸 공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대상이 미국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그 대규모 플랫폼 기업하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근거 이씨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네. 미국 기업한테 굉장히 불리하면서 반면에 중국 기업에는 어떤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한국이 좀 투명성을 더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그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하면 이제 국무장관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가 미국 프레톤 대기업들한테는 불공정하고 중국 기업들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인데, 앞서서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미국이 조금 제동을 걸긴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이렇게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는, 미국 체계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궁금한데,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 얘기는 백악관 쪽에서 무슨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미국 재계가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건 사실이니까 백악관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보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그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역 그 위협, 미국의 그 보호주의 무역 정책, 이게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재선되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정리를 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바이든이 뭐 미국이 돌아왔다, 유럽연합, 이제 트럼프 때는 유럽연합하고 무역 문제 때문에 마찰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뭐 바이든도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따른 그 유럽에 대한 그 보수적 피해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돼도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유럽이 이전처럼 유럽이 유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그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유럽 그 외교관도 허니문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라가르도 ECB 총재도 어제 CNN하고 회견을 하는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 유럽 경제가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잠재적인 관세라든가 잠재적으로 가혹한 결정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돼도 뭐 큰 줄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고 보면 위기가 유럽연합도 있다. 지금 미국하고 경쟁을, 그 자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조금 같은 걸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했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를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거 놓고 미국하고도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유럽에 관련돼서 미국의 무역 정책 회의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등 아랍권 팔레스타인 정부와 비밀 회담을 가졌다는데 가자 전후를 논의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 미국 쪽의 그 어떤 뭐 두 개 국가 구상이라든가 종전 같은데 계속 지금 저항하는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그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같은 아랍국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얼마 전에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자지구 향후 통치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몇 차례 쭉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자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개혁을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도 이런 지금 뭐 내용인가 봐요. 이거를 배후에서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직전에 사우디가 그 이스라엘하고 국교, 미국 중재로 국교를 그 회복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다가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면은 그 국교 정상화 문제를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계속 그렇게 미끼로 제공을 이제 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계속 네타냐후는 계속 지금 그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전후 논의가 있기는 있지만 뭐 엇박자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공식적인 어떤 제시가 쉽지는 않은 상황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돼서 다음 얘기해 보면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인데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또 블링컨의 발언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정리해 주시죠. 잠깐 설명드리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유엔 그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기습했을 때 이거를 지원하는데 여기 직원 몇 명이 관여가 됐다는 식의 그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서방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대한 재정 그 지원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엔 그 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이런 그 정보에 충격받았다. 그리고 이제 한 하메스하고 연계된 걸로 의혹을 받는 직원이 한 12명 정도인데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 난민기구를 계속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유엔 대변인 얘기도 이 난민기구를 지원해놓은 국가들이 현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 만났을 겁니다. 뉴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기자들한테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이런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어떤 난민 지원이라는 대의에는 필요한 기구다. 그러니까 없애거나 뭐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얘기? 이런 건데 있습니까?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네. 통신 스푸트니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살 문제 조사를 발표한 직후에 이스라엘이 이런 정보를 딱 던졌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식으로 또 슬그머니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이 지정학적 얘기가 나오면 관련된 입장들이 워낙에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해결을 쉽게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뭐 뉴스 들을 때마다 좀 드는데요.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G세대, Z세대죠. 남녀 갈등 심화. 21세기의 새 이념 전쟁 부상으로까지 이게 비춰집니까? 어떤 얘기죠? G세대 이게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 네. 출생자인데 이 세대의 그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그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이념 전쟁으로 부상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20대 여성하고 20대 남성의 어떤 그런 성향차가 훨씬 더 심각하다. 20대 여성은 진보로 많이 기우는 반면에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갈수록 보수하는 추세가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양극화가 특히 심각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독일하고도 좀 지금 비교가 파이낸셜 됐습니까? 타임스가 네. 그 갤럽 그 조사를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에서 30세까지 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진보입니다 하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30% 포인트나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이라는 거고 영국도 이 비율이 여성이 한 25% 포인트 높았다는 겁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도 특히 남성들이 이런 그 극우 쪽을 지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G세대가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다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표현도 썼습니다. 남녀가 갈라져서 갈등이 심화된다. 뭐 한국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 얘기를 더해보면 한국의 젠더 갈등은 특히 심각하고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G세대의 그 성별 정치적 성향차가 한 30%포인트 정도 이것도 상당히 벌어졌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벌어져서 한 50%포인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그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를 상기시키면서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비율이 좀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 여성은 진보 성향인 그 더불어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 걸로 비교가 됐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또 시각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네. 식으로 그 아까 그 미국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게 6년 사이에 가장 컸다 그러는데 6년 전에 이런 그 미투 물결 네. 이것도 이처럼 그 G세대의 젠더 갈등을 심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스마트폰하고 SNS가 확산돼 가지고 젊은 남녀가 이제는 서로의 공간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젠더 마찰을 부추기는 변수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거에도 이런 것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리고 특히 20대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굳어지면 그걸 나이 들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분석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우리나라 케이스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이라든가 저혼인율 같은 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한국의 주위 세대가 둘로 완전히 갈라졌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식으로 혼인율 급감에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여론을 측정하면은 모든 세대가 정치적인이라든가 일반적 이념에서 되게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 한국의 지지세대는 특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한국의 지지세대가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대에 대한 특히 지세대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했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